네, 대외적으로 어수선한, 하수선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작년부터 그 어떤 단어보다 정말 많이 시장에 드리워져 있는데요. 5월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관련해서 거시적인 또 매크로 관련한 이야기를 경희대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 권혁중 외래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트럼프 집권 2기가 이제 딱 100일이 지났죠. 네. 이번 100일까지를 평가한 내용들을 보면은 형편없었다. 특히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1분기 심지어 경제 성장률은 미국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잖아요. 물론 그게 뭐 수출 수입에 관련한 데이터로 왜곡이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교수님께서 평가하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저는 딱 100일을 평가하라라고 본다 그러면 야, 이거 미국 시장의 이중 충격 아니었겠느냐. 이중 충격. 예, 이중 충격. 그러니까 지금 보면 관세 충격이 가장 먼저 이제 불러일으켰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 관세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이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있기 전에는요. 사실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아놓은 상태였죠. 그러다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일단 뻔히 예상이 됐었습니다. 이 관세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분명히 불러일으킬 거다라고 현실화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런 마이너스 역성장이 나왔던 거는요. 이런 이중 충격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에 이제 압력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뭐 관세 폭탄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이 관세 폭탄이 미국 증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면서 사실상 뭐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미국장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정말 힘들었었고 그러다 보니 이런 관세 정책이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그래서 오르는 거는 사실 금밖에 없었습니다. 100일 동안. 그래서 정말로 뭐 안전자산, 뭐 달러도 그렇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뭐 채권도 그렇고 다 안 좋았는데 사실 유일하게 또 금만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보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 높아졌던 또 100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급등했던 부분이 좀 눈에 띄었죠. 원래 한 5%였다가 이번에 이제 6.5%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시장의 참여자가 1년 동안 1년 뒤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제 지표인데 이게 6.5% 4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뭐 아시겠지만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느끼시거든요. 당연히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시위하죠. 월급 높여달라. 나 너무 살기 힘들다. 또 물가 높아질 것 같은데 월급 올려달라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봉 협상 나설 거고 그렇죠. 임금 협상 나설 거고 그러면 뭐 돈이 있어야 높여주죠. 그럼 물건값 또 올립니다. 당연히. 그래도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고. 네, 이게 또 전가가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는 솔직히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미국이 딱 저런 상태입니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44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물가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취임 100일의 어떤 현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저성장 구조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닉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이러다 보니 지금의 이제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이슈를 끝까지 밀고 갈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지금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아마 지금부터 전조 증상이 있어야 돼요. 사실상 이제 물론 뭐 채권 매도는 뭐 한때는 나왔었지만은 일단 채권 쪽에서 먼저 이슈가 좀 불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뭐 경기 둔화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저성장 구조가 계속 나오는 건데 미국이 생각보다 제조업 지수를 물론 제조업 지수가 뭐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번에 4월 달 거 봤더니 이제는 한 47, 46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0 미만이라서 물론 이제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둔화되지 않은 또 지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있겠지만 뭐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온다라고 이제 확정 지을 수 있는 지표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우려스러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조만간 도래한다라는 거는 너무 앞서 나간 평가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관세 이슈로 인해서
물가가 다시 한번 자극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맞거든요. 지표상 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오면서 아마 연준도 우리나라처럼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이거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고민에 빠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분명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메이크 아메리카 웰시 어게인을 외치면서 관세를 확 때렸을 때는 뭔가를 시장에서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원했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자 네. 고민을 굉장히 하면서 요거 좀 협상에 있어서 많이 좀 낮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죠. 네.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마 투자자분들의 또 투자자분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도 많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는 미국 예외주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워낙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 증시도 안 좋았고 글로벌 증시 다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미국만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야 미국은 예외야. 그래서 예외주의라는 말이 사실상 작년에 큰 키워드였는데 그렇죠. 예외주의가 어김없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트럼프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네. 에이, 트럼프 이 관세 말도 안 되는 거 들고 나와서 지금 주식시장 다 망가뜨린다. 우리 힘들게 그러니까 한다. 예, 투자자분들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많이 철회했을 건데 지금 뭐 100일 지지율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1기와 2기로 나눠본다 그러면 그 재선 때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원래. 그런데 유독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낫다라는 거죠.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본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 최저치 39%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고민스러울 겁니다. 물론 설마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압력을 줘서 진짜로 뭐 3기 3번을 되는 그런 글쎄요. 이거 생각을 좀 하고 있던데요. 네, 얼마 전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야기를 했죠. 와 이게 진짜 현실이 될까 안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라면 또 가능할지도 네, 모른다는 그래서 생각도 해요. 일단은 마지막이잖아요. 지금까지로 본다 그러면 일단 마지막인데 네. 이 마지막 동안 분명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본인도 화려하게 마무리를 짓고 싶지 이렇게 뭐 최저 지지율로 아마 마무리 짓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했던 모든 공약들, 특히 이제는 이제 관세 이슈죠. 미국을 더 부강하겠다. 그 관세로 인해서 이게 과연 오랫동안 끌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고 그다음에 가장 큰 이슈는 아이폰 민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이폰 민심. 네, 아이폰 그건 민심. 뭐죠? 그러니까 관세가 중국을 때렸잖아요. 네, 사실 네. 145% 이상으로. 사실 네. 50%, 56% 넘어가면 관세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은 145% 이상의 관세를 지금 뭐 중국 쪽으로 이제 때리고 있고 뭐 유예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7월 8일까지는 상호 관세 유예 물론 중국 빼고 다른 기업 다른 나라들은 유예 기간이지만 일단 아이폰에 대한 모든 부품들은 중국에서 옵니다. 예, 팍스콘이라 그러지만 공장은 중국에 있잖아요.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움찔했던 것이 아이폰 가격이 이제 3배 이상 오를 거다. 이런 300만 원이 네.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상 뭐 소비자 200만 원에 입장에서는. 샀던 게 뭐 심지어 뭐 500만 원 우리 돈으로 500만 원 이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젊은 층 중심으로 네.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미국. 트럼프 때문에 그렇죠. 내가 사고 싶어하는 물건을 살 수 없거나 비싸게 비싸게 사야 좀 한다. 사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를 원망하게 된다. 그게 아이폰 민심이에요. 네. 그또 그런 하나가 면이 있었군요. 예, 알테시 아실 겁니다. 네. 알리익스프레스, 네. 그다음에 테무, 네, 쉰. 쉰. 그러니까 이게 $800 이하 같은 경우는 면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관세 없이 들어온단 그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제품 알테시를 통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재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샀었는데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알테시 그 플랫폼 조차도. 기업에서 이 가격을 높여놨습니다.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소비재 중국 소비재 샀을 때 너무 비싼 돈을 주고 사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닉한 게 중국의 그 고소득 부자들은요 네. 알테시 이용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중저층 네. 이용을 하겠죠. 맞아요. 네. 이게 저소득층이 보통 이 중국에서 이제는 $800 미만의 상품을 네. 이게 수입을 해갖고 아니면 갖고 와서 좀 쓰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관세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소비재 안 쓰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지층에서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못 갈 거라고 이제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이제
본인들의 공약에 대해서 약간 후퇴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래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사실 저는 트럼프가 굉장한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 중국 관련한 스탠스나 네. 최근에 연중 관련한 스탠스도 전날 딱 뭔가 강력한 본인만의 그런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내보냈다가 분위기가 안 좋자 바로 반대 맞아요. 스탠스로 취하는 거 보면서 이제 본인의 그런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꼬리를 내리겠구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얼마 전에 연준 파월 의장에 대해서 임기를 조기에 종료시켜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이 있었고 네. 시장에선 그것 때문에 굉장한 불확실성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6월에 금리 인하를 해도 될까? 네. 이거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나? 네.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5월 인하는 말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파월 의장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요구에 네. 굴복할 것인가라고 하죠. 봤을 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안 하죠. 네. 근데 시장이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고 시장이 힘들면.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2018년도 때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랑.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파월 의장한테 금리 내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는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내릴 타이밍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는 내려라 1기 때요. 트럼프 1기 때. 근데 이제는 아무 상 봐도 연준이 내릴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런데 본인의 SNS에다가 그 당시에는 트위터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조만간 인하할 거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시장 자체가 금리 인하를 아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기정사실화. 기정사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금리 인하를 두고 움직였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연준 입장에서도 이미 시장은 금리 반영이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금리를 안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는 뭐 동결로 가다가 이 금리 인하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아니야 지금 금리 인하 타이밍은 아니야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계속 동결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모든 펀더멘탈 자체가 이제는 그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갈 거다. 그래서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파월 의장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네. 예. 법적으로 보장이 됐는데 기간이.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걸 노리고 본인의 이제는 쇼설에다가 계속적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관세 이번에 이슈 때문에 뭐 즉흥적이다, 너무 이제 감정적 이렇게 네, 하지만은 막무가내고 그렇진 않죠. 이게 계산을 철저하게 한 예, 이런 발언과 내용들인가요? 말씀하신 게 맞아요. 비즈니스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가 요즘에 자서전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거래 트럼프 기술. 자서전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자서전 거래 기술. 인물도 분석을 해야 되시는군요, 지금. 아니 교수님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분의 마인드는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했을 때는 무슨 생각이었길래 그렇죠. 분석하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기 때도 그랬지만은 네. 2기 때 다시 한번 읽고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관세 적용 때 그렇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처음에 관세,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관세 얘기를 했었을 때 네. 저러다 말겠지였는데 실제 현실화됐잖아요. 예, 그런 거 봤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마인드를 다시 한번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자선전을 읽어야 돼요. 근데 써져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강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네. 100을 얘기한 다음에 100을 달라 얘기한 다음에 야 50만 줘 그러면 상대 쪽에서 고마한다는 거죠. 마치 뭔가 50을 받은 느낌이죠. 맞아요. 예, 그게 딱 장사. 장사 마인드죠. 예, 우리가 물건 깎으러 갈 때 5만 원짜리를 사장님 2만 원에 해주세요. 그럼 안 팔아 하시잖아요. 그러다 이제 손님이 떠나거든. 그한 3만 5천 원은 어때? 하면서 네. 이제 딜을 하죠.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고 디벨로퍼 출신 아닙니까? 네. 부동산 디벨로퍼. 네. 그러니까 딱 그 몸에 배어 있어요. 배울 점은 또 있긴 하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저는 협상의 기술. 보면서 참 똑똑한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태생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물론 치킨 게임을 간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랑 치킨 게임이 아니라 중국과의 치킨 게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 먼저 자존심 내려놓느냐의 네. 싸움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과의 어떤 분쟁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데 전 재밌게 보셔야 되는 게 이번에 관세 이슈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관세 이슈 때문에 모든 게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진짜 호락호락 같지가 않구나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정말로 이번에도 우리는 대화하고 있지 않다라고 계속 강력하게 미국 그러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예, 저는 이번에 보면서 야 중국이 이게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커졌어. 커졌죠. 중국의 예. 자생적인 힘이. 너무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1기 때랑 완전 다르요. 그때는 중국은 약간 숙이고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그냥 끝까지 가자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중국의 무서움을 많이 느낍니다. 아시겠지만 로봇, 네. AI 보시면 아시잖아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죠. 예, 배터리 산업부터 시작해서 그게 중국 제조 2025입니다. 그게 리커창 총리가 2015년도에 밝혔던 3대 청사진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30년 동안 10년 동안 3단계로 나눠서 중국을 부강하게 만들겠다. 네. 그게 1단계가 지금 끝났거든요. 2025년도로. 네네. 그래서 올해부터 2단계가 들어가는데 이 10년 동안 AI 기술, 로봇 기술, 첨단 기술을 이제는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특정 품목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의 지금 성과를 냈어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배터리, 로봇, 그다음에 AI. 중국 정말 무섭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미국의 입장에 이해가 가요. 네. 이거 견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관세 때리던 뭐든 간에 일단 중국 견제 들어가서 눌러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측면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다 좋은데 우리한테 피해만 주지 말아라. 대한민국에 근데 피해를 또 안 줄 수가 없죠. 그쵸. 우리는 항상 2018년에도 그랬지만 가운데 껴서 새우등이 터지는 형상이 나타나고 있죠. 예, 지금 우리가 사실상 이런 두 나라의 강대강 속에서 관세에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은 네. 저는 분명히 있어서 이런 점들이 이제 매크로 환경에 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봅니다. 만약에 6월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네. 그게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네. 항상 그 인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인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가 단순히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만약에 최악이 이거예요. 금리 인하하는 이유가 연준 입장에서 경기 둔화로 인해서 미국 경기를 인정하고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저는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네.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하는 이유를 잘 이제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잠재웠다라고 이제는 판단해서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어때요? 호재죠. 네. 예, 어느 정도 이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라면 그거는 저는 오히려 금리 인하는 항상 주식시장 호재였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연준의 판단이 만약에 경기 둔화를 인정하는 추세로 가서 빨리 금리 인하해야 돼. 지금 경기가 지금 하방 압력이 너무 세. 이렇게 받아들이면 저는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좋진 않죠. 예. 왜냐하면 결국에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자본시장이다 보니까 기업의 이제 둔화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 주식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인하해주면 당일에는 환호할 것 같아요. 연준이 드디어 그렇죠. 움직여줬구나.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이 나오는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미국의 경기가 조금씩 이렇게 크랙이 생기고 네. 안 좋아지고 있구나. 둔화 혹은 이제 침체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받아들이게 되면은 시장 분위기는 완전하게 또 반전, 그러니까 네. 부정적으로 반전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고민스럽고 아쉽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의 원화 절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게 돼서 지금 1,400원대에 있는 달러 환율이 하반기에는 1,3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예상이 좀 있어요. 네. 달러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환율이 가장 이슈인데 이번에 이제 2+2 이제는 재무장관과 네. 통상장관을 만나서 이게 얘기를 했는데 그 환율을 또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겠다. 물론 네 가지 주요 과제 중에서 환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게 더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환율을 문제 들고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일본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원화 절상을 계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화 절상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이제 1,3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환율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려 그러면 위안화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부딪힌 상황에서 과연 위안화가 정말로 절상이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위안화는 분명히 관세를 이겨내기 위해서 오히려 계속적으로 같이 떨어뜨릴 겁니다. 중국 네. 정부 입장에서는.
절상을 요구해도 계속적으로 절하 측면에서 가서 이 관세 부분을 뚫어내려고 할 거예요. 트럼프 1기 때가 딱 그랬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났었죠. 그 당시에도 중국 압박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환율 부분을 건드렸는데 관세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중국이 했던 몇 가지의 해결책이 하나가 위안화 절하였습니다. 같이 떨어뜨리면서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관세를 이겨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러면 미국은 중국 쪽한테 위안화 절상해라 계속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절대 안 하죠. 근데 우리나라 원화와 위안화는 커플링 돼 있습니다. 위안화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말 그대로 우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우리한테 원화 절상시켜라, 니네 환율에 대해서 너무 지금 수출 기업들 니네 기업만 좋게 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우리는 이제 얘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실상 절상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위안화랑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위안화가 먼저 올라가야 우리도 따로 올라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인위적인 환율 조정은 굉장히 좀 어렵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요구는 할 거예요. 자국 기업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 기업 살리기 위해서 할 텐데 그렇게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건드릴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인위적인 절상이 돼서 뭐 환율이 떨어지고 그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또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이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건 모르겠는데 환율이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가치가 우리가 올라가서 좋은 거죠.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좋은 거니까. 그렇죠. 자연적으로 된 건 모르겠는데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는 그거는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위안화를 같이 보자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망치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7%로 더 낮아졌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있다고 봐요. 더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아시겠지만 1분기 때 역성장 나왔거든요. 네. 예, 근데 0.2% 이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성장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0.2% 나왔죠. 그러니까 1분기 때입니다. GDP 성장률 그렇게 나왔는데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연 성장률을 본다 그러면 저는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IMF는 1%, 뭐 OECD는요. 저거 아직 그 최근 통계가 아닙니다. 예, 조만간 아마 또 보고서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더 떨어뜨릴 텐데요. JP모건도 0.5% 경제 성장률 올해 이렇게 내사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 하향돼요. 예, 지금 JP모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막 1.5% 이렇게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 갈수록 계속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시간 갈수록 관세 이슈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 하방 압력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우리 GDP 봤을 때요, 뭐 소비 따지잖아요. 소비, 그다음에 투자,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순수출 이 네 가지가 묶어서 GDP가 형성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소비 안 되잖아요. 지금 정부 투자, 뭐 재정지 물론 지금 다음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의 정부는 사실상 재정 지출 늘리지 않았죠. 그다음에 뭐 정부 지출 늘리지 않죠. 투자 잘 안 됐어요. 투자 뭐 기업들이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죠. 유일하게 수출로 사실상 작년에 잘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수출도 둔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좋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추경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봤을 땐 시간이 갈수록 지금 우리 경제의 매크로 환경은 절대 좋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정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시기를 좀 권유드리겠고 그냥 투자자 관점이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서 본다 그러면 일단은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니까 아낄 수밖에. 예, 그러니까 소비 자체가 더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양극화는 더 벌어질 겁니다. 있으신 분들은 더 쓸 수 있고 상관없죠. 근데 이제는 중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부족하신 분들은 더 아끼는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환경으로 간다. 그래서 성장률에 대한 둔화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일단은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이제 추경을 한번 뚫어주고요. 추경으로 일단 소비 한 번은 이제 진작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다음 정부에서 한 번 더 추경 가고 그다음에 금리나 통화 정책까지 같이 나오면서 경기 하방 압력을 좀 낮춰줘야 되는 부분 이렇게 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에서는 좀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기 대선 앞두고 여야가 13조 8천억 규모의 추경 수정안 처리에 합의를 했습니다. 뭐 다양하게 산불 피해 긴급 자원 투입, 내수 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규모 경기를 살릴 수 있을 그런 금액이다라고 하는데 교수님이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불가피하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것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네. 하시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은 5월 금통위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준금리를 이번에도 동결을 할까요? 아니면 인하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인하해야죠. 예, 저는 인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58 이렇게 봐요. 예, 58? 5월과 8월. 5월과 8월에 인하. 두 번 한다. 금리 인하한다. 네. 0.25%포인트씩 두 번 아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월에는 이제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에 한번 했어야 된다고 봤어요. 4월에. 예, 왜 그러냐면 경기가 둔화가 너무 됐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동결했던 이유가 사실상 환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환율이 안정되고 있는 추세였어요. 예, 그 당시 딱 네네. 그 당시야. 그래서 이제 환율 이슈는 어느 정도 진정됐으니까 금리 그러니까 경기 하방 압력을 먼저 눈에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했잖아요. 그러면 5월에는 해야죠. 5월에는 경기를 위해서라도 한 번 하고 8월 달에 한번 저는 더 한 번 하지 않을까. 저는 추가적인 네, 인하.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된다 그러면 투자하신 분들 잘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대출 받으신 분들 특히 이제 투자하시라고 또 신용 잔금을 끌어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금리 인하 타이밍 잘 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하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열기가 또 뜨거워질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불보듯 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좀 될까요? 한창 네. 토지거래 관련해서 그 내용을 좀 풀어주자 네. 들끓었던 곳이 네. 다시 한번 또 묶이자 네. 다시 좀 조용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일단은 대출 시장을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출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뭐 기준금리 내렸다, 뭐 좀 내려간다, 인하 시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막상 은행 가보면요, 주담대 금리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은행들이 이제 가상금리 높여서 네. 그렇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언론에서 보여주는 사실상 이제 지표상의 내용이고 실제 이제는 저처럼 은행을 이제 들락갔다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뭐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하면 코피스 내려갈 거고 그러면 뭐 대출금리 내려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은행 가보시면은 주담대 금리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 4%대 말씀하신 중후반. 가상금리로. 예. 그렇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네. 주동산에서 레버리지 끌어당기지 못하고요. 무엇보다 7월 달에 3단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물론 변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대출 규제까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부동산 이슈 때문에 뭐 금리 인하 동결해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상황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올해 초반에 토저 때문에 싹 올랐던 거예요. 그쵸. 예, 토저 이슈 때문에 이게 그것도 단기 반등. 예, 전국도 아닙니다. 강남 특정 3구. 지역이었죠. 예. 거기만 사실 거래량 늘면서 금액이 이제 점핑됐던 거지.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으로는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된다. 부동산 뭐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두려워서 이거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금리 인하해줘서 일단 시장의 통화량을 좀 풀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네. 앞서 저희가 언급했었던 추경에 대한 부분이 네. 이제 그게 이제 아픈 환자에게 거의 수액을 네, 넣는 그런 방법이긴 하잖아요. 긴급 처방. 이 긴급 처방에 따른 효과는 있긴 할까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은. 예. 추경은 하는데 그에 따른 효과가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 쪽에서요? 네. 그렇진 않죠. 이번 추경은 산불, AI, 그 다음에 이제는 민생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긍정적인 답을 주실 줄 알고 여쭤봤는데 또 부정적이네요. 내수 부양하려고 그러면 네. 12조 갖고는 안 되죠. 부족하다. 네,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2차 추경예가 나오고 네. 다음 정부에서 아마 한 번 더 추경을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당연히. 네. 그래서 저는 추경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제는 GDP 성장률에 지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GDP 성장률 한 0.12%? 예, 요 정도 이제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너무 부족하잖아요. 네. 아마 한 번 더 추경 가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정부의 스탠드가 기조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통화량이 풀리죠. 그럼 증시는 다시 한번 부양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경기랑 항상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세요. 이게 경기 흐름과 주식 투자랑 또 물론 커플링 되는 것도 있지만 네. 완전하게 동행하지 동행하지 않습니다. 투자 쪽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의 일단 정책 이슈들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돈 풀기에 들어가면 일단은
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는 또 주식 투자 관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푼다.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경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계속 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증시는 또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서 조금 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면밀한 세밀한 접근 전략을 펼쳐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 권혁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